일하는 그대 리스펙. 네. 노동 인권 카페 리스펙 문을 열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한 주 동안 안녕하셨나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뭐 살아있잖아요. 진짜 매주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작가님. 아니, 추적하게. 안녕하다는 말이 무슨 네.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잘 살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안녕. 네. 그쵸, 네. 사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노동 인권 카페를 우리가 하는 동안 이 안녕하다는 말이 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예, 사실 일하면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안녕하려면 내가 있는 공간이 안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하는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안녕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닥치는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이런 위험이 보통 사람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일하는 당신 안녕하신가요? 네. 이것입니다. 뼈가 있네요. 네, 여러분은 노동 현장에서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모셔봐야 할 텐데요. 네네. 네, 뭐,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고민 게시판 뭐 이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아, 갑자기 태블릿 PC를 네. 저한테 네. 줬어요. 발전했네요. 그러네요. 지난번에 택배 상자에서 또 네. 태블릿 PC로 운명의 발전했습니다. 진화를 네. 느낍니다. 아, 이게 신공과 영상 통화 같은 걸 하는 건가요? 저도 영상 통화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이걸 왜 방송국이 해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 역시 공익을 위한 네. 곳이군요. 그럼요. 공익을 위한 아, 공영 네. 방송. 예. 그렇습니다. 리스펙입니다. 네. 자, 그럼 감사합니다. 받았으니까 네, 한번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세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 저는 네. 이제 앱을 다운 받아서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산재 안전 사각지도라고 보이는 앱을 클릭하면 짠 와. 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고 예.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다치지 않게라는 예. 슬로건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X를 누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죽지 아니 않고. 로딩하고 있구나. 네,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 앱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 어디 데이터들이 있나 봐요? 산재 안전, 산재 문제에 대한? 어딜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신 줄 알고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근데 죽지 않게라니까 바라는 게 너무 낮아서 기준이 슬퍼져요. 네. 아,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서울 쪽에 있는 게 1666이라고 써 있죠? 네. 지금 가장 많고요. 어. 그리고 부산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737이라고 써 있는데 음. 제가 가장 많은 서울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을 클릭하면 제 클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의 어떤 텀이 필요하다. 네, 괜찮아요. 편집하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서울 자, 나오네. 서울 나왔습니다. 근데 숫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자, 보시면 어머, 이렇게 많은 지금 장소를 표시하는 저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게- 저게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가장 빨간색이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저게 무슨 뭐 치킨집 위치도 아니고 저게 저게 이제 사망 사고의 기준인데 네. 노란색은 0명, 그리고 주황색은 1명에서 5명, 빨간색은 6명 이상입니다. 아 저게 지금 사망 사고라고요? 네, 네. 최근에 지금 발생했던 사망 사고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세라 씨 지금 어디 사시죠? 서울이요. 어디요? 서울. 서울에 어디? 서울이 다 자기 집이에요? 저희가 한번 서울 어디? 지도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동네를 얘기해 보세요. 저게 무슨 동네를 얘기해도 말씀해 되나? 주시죠. 굉장히 동네 이야기해도 되나? 뭐 아이돌이라서 싫으면 하지 아, 마세요. 씨름을 하지 마셔도 돼요. 구까지만 얘기하든지. 아, 동작구. 동작구. 자, 지금 동작구 보이시죠? 와 근데 되게 이게 촘촘하게 잘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 가장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하나 눌러보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의 건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망자 수가 총 5명. 이렇게 해서 가장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충 보이죠? 네, 이게 산재 지도를 이용하시면 우리 집에서 과연 몇 킬로미터 또 몇 미터 안에 이렇게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좀 아, 네. 하림 씨가 어디 사셨죠? 저는 광명에 가까운 서울인데 네. 저희 집 주변에 공장이 많거든요. 그럼 광명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광명 쪽으로. 광명, 구로, 역산, 가산, 덕산. 잠깐만, 저 집 찾았어요. 오, 찾으셨어요. 저희 집에서 다리를 건너서 네. 옆에 나가면 저기 빨간 데가 하나 있네요. 아, 주공.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기 하안 저기요. 어디예요? 건설이라고 나오는데. 건설. 네, 건설회사 여기가 이제 서울이 보통 저는 이게 산재 사고 하면은 지방에서 주로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도시,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서 건설 회사에서 되게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작가님께서 최근에 또 오신 우리 울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그럼 울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울산은 저희가 또 최첨단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침반 같은 표시가 있죠. 네. 여기 하단에 보이실까요? 네, 보여요. 이걸 누르면 지금 GPS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위치로 바로 가게 됩니다. 짠! 예. 울산으로 바로 왔죠. 예. 마치 그래서- 본인이 만드신 것 같이. 약간 앱 개발자 같은 지금 그러게. 뭔가 이게 후드티 입고 있으니까 약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약간 그러네요. 네. 여러분, 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생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장생포 쪽에 지금 울산을 보시면 장생포 쪽에 유독 좀 붉은 표시가 많거든요. 왜 그래요? 네. 노무사님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고래 때문은 아닐 거고요. 장생포 쪽에 석유화공단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산재나 노동안전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네.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 그래서 정말요? 제가 미리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렸어요. 네. 오늘 한번 노무사님보다 더 전문가가 네. 계시단 말이에요. 드림팀입니다. 드림팀.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노무사님이랑은 잘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예, 잘 압니다. 예. 어떻게 잘 아시는 사이세요? 울산에서 산재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이제 저 같은 노무사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노동단체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활동도 하시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단체의 분이세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 이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이 생기면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노동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울산 산재 추방 운동 연합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21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네, 와. 저도 처음부터 함께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노무사님께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래 때문이라고만 말씀하시는. 울산의 장생포 지역이 특히나 왜? 지금 빨갛거든요. 네. 예. 이유가 있을까요? 저 장생포 지역에는 울산에 석유화학 반지들이 밀집돼 있는데 여기에 그 석유화학 공장들이 대단히 규모가 커요.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설비 보수 작업 같은 거를 할 때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네. 이제 추락 사고나 네. 뭐 끼이는 사고, 그다음 화재 폭발 사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특히 저 장생포 지역이 빨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울산 지역 전체로 보면 네. 어떤 산업재해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 울산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화 공업이 좀 밀집되어 있거든요. 이제 조선소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석유화학공단도 있는데 거기에 또 이걸 뒷받침해주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 그 매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이제 산업단지들 중에서 사고가 제일 많은 산업단지 7개를 골라서 다시 이제 그걸 분석을 해보면 울산의 산업단지가 늘 중대재해 발생 건수 1위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거를 보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25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32명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만 보더라도 올해 벌써 울산 지역에 9명의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대재해가 굉장히 많은데 약간 좀 특징적인 거는 2017년부터 중대재해 중에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는 중대재해도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고 당한 노동자들은 추락사고, 떨어지는 사고로 네.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깔리는 사고, 부딪히는 사고, 그다음 끼이는 사고 이런 사고로 사망을 하고요.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그다음 질병인 경우는 우리 요새 택배 노동자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가로사. 예, 내신멸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1순위예요. 그리고 이제 성면 사용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 그다음 요새 유해학 물질 사용해서 이제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 네. 그다음 뭐 정신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 네. 이런 순서로 좀 확인이 됩니다. 네. 네. 말씀을 들으니까 떨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노무사님 이게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이게 추락 사고는 사실 정말 후진국형 보통 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망 사고 났다라고 하면 어떤 뭐 천재지변이라고 했나 정말 어떻게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이런 사고가 아니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 방지망이나 이런 시설만 되어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아직도 울산에서 네. 계속 이제는 안 나오겠지 생각하도 또 나오고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추락 방지망 이런 거나 뭐 이렇게 안전장치 같은 게? 그러니까요. 사실은 추락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2중, 3중에 이제 보호 조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되죠. 근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벨트를 사용하는데 네. 그게 풀리면서 추락 사고가 난 경우도 올해 2건이나 있었거든요. 네. 사실 또 울산 하면은 조선소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조선소에서 특히나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이니까 네. 저희가 검색 기능이 또 있습니다. 네, 검색에서 현대중공업을 한번 쳐볼게요. 일주일 만에 만든 건 아니겠죠, 이거 앱을? 저희가 잘 만들었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네네. 보시면 아유, 딱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가 그 현대중공업 자리인가요? 네, 그래서 딱 누르면 지금 현대중공업 주식회사하고 가로치고 원청이라고 나오고 밑에 쭉 하청업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사실, 많네요. 네, 위험의 외주화로도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또 저희가 원청을 클릭해서 보면 지금 보시면 위에
떠 있는 사망자 수 4명 이렇게 써 있는 게 최근 3년치고요. 밑에 보시면 2004년부터 2005년, 6년, 7년, 8년, 13년 계속해서 산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조선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매년 우리나라 산재 사망 노동자들이 발생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거든요. 4월 28일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1위는 작년에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던 한 익스프레스. 거기가 이제 살인기업 1위였고요. 네. 그다음에 2위는 포항 포스코. 네.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뚜기 물류 서비스도 5명이 사망해서 공동 2위를 했는데 4위가 어디였을까요? 4위는 바로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4위. 예. 원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73년에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74년부터 이제 영업이 시작이 됐는데 노동조합이 이제 74년부터 창사 이래 지금까지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짓게 했는데 네. 현재까지 46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468명을 창사 이래 연 단위로 나눠보면 1년에 10명의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올해도 빠짐없이 네. 2월에 또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중공업은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월에도 현장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석 달 만에 또 사고가 난 겁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원유 운반선에서 40대 A씨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A씨는 11m 높이 탱크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떨어진 뒤 시각 자료를 보니까 좀 더 뭐가 와닿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퇴근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조선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나 봐요? 예, 조선소에서 굉장히 많이 왜 일어났죠. 이렇게 조선소에서 특별히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아마 울산에서 좀 궁금하시면 버스를 타고 네. 이제 동구에 가시면 동구가 들어가는 곳부터 끝나는 곳에 한쪽은 주거지고 반대쪽은 이제 현대중공업이에요. 네, 네. 부지가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뭐 골리앗 크레인부터 굉장한 중장비들이 한눈에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소는 기계나 기구나 설비 자체가 일단 굉장히 거대해요. 그리고 좀 위험 작업이라고 하는 뭐 용접 작업, 치부 작업, 도장 작업, 족장 작업 이런 게 다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자체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네. 예. 위험한데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원인 조사를 좀 해보면 이 위험한 사업장에 이제 안전보건 조치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은 굉장히 높은데 이걸 막아주려면 안전보건 조치를 잘해야 더 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중대재해가 굉장히 빈발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는 원청이 있고 아까 산해하청이 현대중공업만 해도 네.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돼요. 네. 조금 변동이 있지만 산해하청 업체가 그 안에 업체가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그다음 하청 밑에 또 하청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는 뭐 5명, 10명 이런 단위로 일하는 물량팀 노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다단계 이렇게 하도급 구조가 되어 있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한 단계씩 갈수록 안전관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소에서 위험하지 안전조치도 안 되지 다단계 하도급 관계로 안전관리가 아예 부재해버리지 이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예, 예. 그죠?
아, 저렇게 앱으로 딱 정리된 걸 보니까 이 산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앱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성범죄자가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네. 저걸 보면서 저 역시도 저는 범죄의 지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너무 일상화된 그런 범죄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수치로만 보고 표로만 보고 통계로만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 그런 다르네.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네, 살인 기업 지도를 만드셨군요. 네, 역시 뿌듯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이 지도는 이제 앱으로 제작이 돼서 저희가 방송 나갈 때쯤이면 또 시청자분들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누구나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꼭 좀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눈으로 딱 보니까 뭔가 좀 달라요, 느낌이. 아,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렇게 조선소에서 매년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측의 대응 방식은 어떤가요? 산재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산재를 하겠다 하면 산재를 하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해고되는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현실입니다. 아니 산재를 그냥 당한 건데 도대체 그걸 왜? 다쳤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무슨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그 산재를 당했을 때 그 업체에서 네. 산재 신청하지 말고 회사에서 보상해줄게 이런 걸 공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공상. 예, 네. 공상을 해서 치료 중에 치료가 길어지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만두세요. 그만둘 수 없다라고 하면 해고를 하는 거죠. 출입증 말소시키고 해고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얘기를 듣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사람이 뭔가 기계나 이런 뭐 부품처럼 고장 나면 그냥 뭐 자르고 그냥 안 쓰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고장이 난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네 몸 고장 낸 네 잘못이야라고 하면서 자르고 아 이런 실태가 그것보다 법적인 그 네. 망을 교묘히 그쵸. 피해갈 지금 그게 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뭐 구제가 안 되나요? 일단은 계약직의 경우에 네. 대법원에서는 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시 재계약이 될 수 있다. 아, 이런 기대가 인정이 되면 네. 그 노동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재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재계약을 거절하면 네. 그것은 부당한 해고이다라고 네. 대법원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계약직의 경우에도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네. 관행이 있거나 네. 사업주의 약속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네.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해서 불황해고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말했던 그 복숭아뼈가 골절되신 분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부당한 해고로 판정을 받으셨어요. 정말요? 예, 예.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분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친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법인데 일하다 다치면 네. 산재보험으로 보호해주고 치료를 받으면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최소한의 그런 보호조차도 안 하고 심지어는 회사가 하라는 대로 공상까지 다 한 노동자들도 다 이제 해고시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단기 계약직의 그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조선소에 유독 단기 계약직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조선소에는 혹시 물량팀 노동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물량팀 물량팀이요? 네.
물량을 쫓아서 다니는 노동자인데 뭐 일주일, 한 달, 보름 뭐 이렇게 짧게 일하고 뭐 울산에서 일하다가 뭐 저쪽 목포 가서 일하고 뭐 거제 가고 이런 물량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네네. 그런 분들이 단기 계약직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은 현대중공업 원청사가 있고 원청 밑에 1차 하청업체가 네네네네. 있거든요. 그럼 이 하청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이에요. 네. 이 현장 용어로 봉공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보통 지금까지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선 업종이 이제 불황이 되면서 그렇죠. 2, 3년 전부터 이 봉공 노동자들도 근로계약을 3개월, 네. 6개월, 1년 이렇게 짧게 단기 계약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산재 노동자를 해고하는 거는 이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이제 계약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하되 사실상 해고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막막합니다. 뭐 굉장히 되게 듣고 있는데 이거 뭐라 그래요? 고구마 100개? 아, 예. 고구마 100개, 1000개. 막막하고 막 뭔가 우유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네. 이 불황은 거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저희도 보는데 이게 불황이 깊어지다 보니까 원청이 하청업체들한테 기성단가를 굉장히 삭감하는 게 되게 강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하청업체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산재를 당해서 길게 치료받거나 일을 못하는 노동자들은 쫓아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려움을 사실은 노동자들한테 이제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전가시키는구나. 아래로 계속 가면 예. 갈수록 네. 더 쥐어짜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호황일 때는 더 잘해줘요? 호황일 때는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은 하나 그렇다고 노동 조건이 그때도 사망 사고가 많아요. 그러면 불황의 왜냐하면 문제는 아닌 거네. 예,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6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 2월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원인이 오히려 노동자 탓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좀 됐는데 어떻게 이 발언을 보시고 계십니까? 저도 이 뉴스 봤어요. 네. 저도요.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노동자가 행동 때문이라고. 네.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노동자의 행동이 문제였다는 책임 전가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하고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만으로 원인을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인데 그 1조 목적에 이제 사업주가 이 안전보건 국가에서 정한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에는 지금 원하청 물량팀 노동자에서 3만 명이 일해요. 이 3만 명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원청 기업의 대표이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거는 저는 아주 정말 수준이 낮고 이런 대표이사를 믿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걱정도 많이 되고요. 네, 저희가 지금 뭐 단기 계약직, 뭐 착취 문제 등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마 사고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경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경주시 외동읍의 한 선박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68살 A씨가 27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4월 25일이요? 네, 4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네. 심지어 일요일이요? 네. 자. 30톤 철판에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어요. 네. 경주 외동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 유가족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아직 그 고인을 떠나보낼 마음도 추스르지 못하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참 지금 심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일 텐데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시기까지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방송하는 날까지. 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큰 결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례지만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저희 아버지는 선박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굽는 철판을 펴거나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리는 곡직 작업을 하셨습니다. 곡직 작업이요. 네. 무거운 철판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위험한 작업이죠.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일하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떤 아버지셨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근무하시고요. 어쩌다가 쉬는 날에도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불평 없이 출근하시고 그리고 퇴근하시면 저희 어머니에게 소나트를 보내면서 사랑합니다 말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다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그렇군요.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정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사고를 당하기 전에 가족분들은 어떤 상황이셨나요? 네, 그날이 주말이라 저희 식구는 이제 저희 아이가 있거든요. 네. 예, 손주를 보여드리러 본가에 가 있었습니다. 퇴근하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일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영상통화로 손주를 보시고 힘내서 일하고 가시곤 하셨는데 그래서 그날도 전화가 오셨어요. 전 당연히 손주가 보고 싶어서 네. 영상통화를 하셨거니 하고 했었죠. 예. 그 시간이 아마 오전 10시 17분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위독하다는 전화가 받고 너무 놀라서 동생이랑 어머니 모시고 회사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위독하면 빨리 병원에 모셔달라고. 그런데 그때 돌아가셨다고.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맺혀서 회사까지는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그 심정이 참 참담한데 사측에서는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떤 합의 내용을 전하는 게 있었나요? 아직 특별한 상황 설명보다는 일단 장례를 먼저 치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회사 입장에서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네.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그냥
도저히 매듭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사과도 받고 싶으실 거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받고 싶으실 텐데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듭을 짓지 않겠다라는 유가족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 일단 장례를 먼저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유가족들이 이 문제를 매듭 짓지 않고 덮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피할 게 아니라 그 정황을 밝히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장례를 잘 치르셨어요? 현재도 아직 발인은 미룬 상태고요. 아, 지금 장례만 치르자고 해서 제가 전문가와 상의 후 현재는 장례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게 그래도 지금 좀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지금 아프거든요. 네. 임종도 못 지켜드렸고요. 작별 인사 한번 나누지 못하고 너무 허망하게 보내드린 게 지금 가슴에 멍으로 남았어요. 하루빨리 잘 마무리돼서 아버지를 편히 보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네. 또 저희 제작진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사측의 입장은 유가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국장님,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유족들도 만나고 이제 고용노동부에게 관할이 포항지청이에요. 아, 네. 포항지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4월 25일 날 크레인 사고가 났는데도 그 크레인이 계속 작업 중이었어요. 작동 중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니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이 크레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런 항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4월 30날 오후에 한 3시경에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크레인을 작업 중지를 했어요. 사고 난 업체가 조선소 자재를 이 크레인 세대로 만드는데 그중에 이제 한 대가 중지됐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이제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 크레인을 빨리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유가족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려고는 이제서야 작업이 중지되고 나서 그러니까 크레인 작업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예. 이제 와서 이걸 빨리 돌리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유가족과 뭐 합의를 하자고 연락도 오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 중지는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유가족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풀리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그 작업 중지는 유가족하고 사업주가 합의했는지와는 별개로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사고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네. 세우고 원인 조사가 끝나면 이게 사업주가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부에 이제 작업 중지를 이제 풀어달라라고 이제 작업 중지 해제 심의를 요청하면 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4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네. 이 대책이 적절하면 이게 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인 조사도 빨리 끝나고 사업주도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면 사실은 현재 법 체계 내에서는 5일 안에도 작업 중지는 풀릴 수 있어요. 아휴. 그 아버님께서 그 작업하셨던 그곳의 환경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크레인 작업이 혼자서 일하면 안 될 상황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혼자 계셨어요. 혼자 계셨다고 하네요. 의문점이 들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크레인 작업을 할 때는 그 크레인이 이동하는 경로 안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위험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별도로 신호수를 또 배치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혼자 계셨다라는 상황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일단 회사하고 지금 좀 주장하는 내용은 다른 것 같아서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법에 규정된 대로의 그런 기준들을 다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 이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하나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원칙만 지켰다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이 한순간의 실수가 네.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만으로도 내가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다 정도로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건데 요즘 그렇죠. 저는 산재 사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선 산재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얻을 페널티, 예를 들면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페널티보다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면 당연히 산재 사고를 감수하고 말죠. 그렇지 않고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기업이 정말 기업이 패가망신할 수 있을 정도 그만큼으로 엄중한 제도적인 장치들, 법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서 오히려 산재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영사의 결정이다라고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한 취지로 또 만들어진 법이 최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곳에선 불과 1년 5개월 전에도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1년 사이에 벌써 3번째 사고입니다. 사고가 나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산재 은폐가 굉장히 심각해요. 산재 은폐는 사고가 나면 그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규명이 안 되면 똑같은 사고나 유사 사고가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재 은폐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원인을 드러내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사실은 사고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려면 안전보건 조직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에 합당한 역량을 갖고 있는 적절한 인력들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안전보건 조치들을 제대로 지키려면 그만큼 기업에서 이 안전보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해야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에 투자를 하고 또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 전에 만들어진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닌가요? 네, 맞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는데 사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아예 배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가 전체 중대재해 30% 이상 차지하거든요. 아까 거기서 본 그 하청업체들이 다 5인 미만인 거예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50인 미만을 합치면 전체 중대재해의 70%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70%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했기 때문에 이 법이 굉장히 시행되더라도 사실은 실효성을 갖기에 되게 문제가 되는 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좀 많은 한계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계는 그 어쨌든 점차 보완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산재로부터 이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만큼 좀 모든 노동자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한명님뿐만 아니라 집에 계신 다른 가족들도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 현재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희도 지금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지금 식구들 모두가
마음 아플 뿐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이제 볼 수 없으니 다들 힘들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도 제 아이는 현관문이 열리면 할아버지가 오신 줄 알고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도 어떤 이상적인 처리를 말씀드렸지만 그건 어떤 제도적인 그런 거라고 친다면 가족분들이랑 또 권남용님이랑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세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날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업에서 조금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7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고 울산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1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더 이상 억울한 산재 사고를 다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남영님 그리고 현미양 사무국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는 그대 리스펙 다음 주 또 다른 노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힘들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대 맘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어요. 손 올려 닦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